목요일 촌철살인의 명쾌한 한마디부터 속 터지는 막말까지 한 주간의 말말말로 정치권 이슈를 정리하는 각설하고 출발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최민희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불굴의 희망 최민희입니다. 네, 국민의힘 오신환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신환입니다. 앞에 뭐 안 좀 저는 없이 그냥 밀게 됐어요. 그게 이준석 대표 대응이었어요. 그래요? 네, 맞습니다. 예. 처음에 뭘 하다가 그냥 싹 안 하셨어요. 맞습니다. 그때 뭐였나? 저기 노원이었나요? 어디 그쪽에 뭐에 대해서 뭐 처음 했는데 그 후엔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가셨어요. 저는 끝까지 불굴의 희망입니다. 네, 잘 어울리십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가 슈퍼위크라고 다들 언론에서들 뭐 얘기하더라고. 골든위크다, 슈퍼위크다. 굵직굵직한 여러 가지 발표들도 선언들도 좀 계속 나왔습니다. 먼저 준비된 인서트 듣고 두 분과 본격적인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과에 의해서 증명되는 실력 그리고 그 일관성과 그 약속 이행 이런 것들이 결국 국민들께 평가받는다고 생각해요. 대선 후보라는 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또 주변의 친인척 친구 관계 이런 게 다 깨끗해야 되지 않습니까? 초대해서 그 흠집이 난 사람이 본선에 들어가는 순간 요즘은 한 달 내에 그건 폭락합니다. 이전에 황교안은 죽었습니다. 이 한 몸 대한민국의 정권 교체를 위해서 확실하게 불사를 것입니다. 저희 처가와 그런 악연이 있는 그런 그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어떤 진영하고 손을 잡고 이쪽 저쪽 진영으로 제가 한 8, 9년을 계속 사이버상으로 공격도 받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어떤 정치 진영에 또 악용이 돼 가지고 그걸로 또 제가 정치적인 공격도 받고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네. 대부분은 드러났던 문제가 아닌가. 네, 여야 대선 출마 후보들 이재명, 추미애, 홍준표, 황교안 그리고 윤석열 이렇게 5명의 목소리 들어보셨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에는 주초에 윤석열 전 총장의 정치 대비 뭐 이렇게 판단해야 되겠죠. 뭐 이게 뉴스를 상당히 많이 좀 쏟아내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어떻게 보셨어요? 기자회견. 우선 긍정적인 것부터 말씀드리면 전원 정치를 종식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는 누군가를 통해서 메시지를 내다 보니 그 10원 한 장 피해를 준 일이 없다. 장모가 이게 국민의힘의 중견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와전됐다 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혼선이 좀 있었어요. 근데 직접 등판하셨기 때문에 이제 전원 정치의 답답함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건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보고요. 부정적인 요인은 그 형식이나 내용이 안티적이었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형식도 코로나 시대에 막 사람들이 모이는 형식을 택한 거는 그거는 좀 안 좋은 것이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뭐 무슨 일을 하고 나면 그거 갖고 뭐 왈가왈부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지난 일은 그냥 지난 일에서 앞으로 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그 문제 있었으니 다음엔 안 하면 되지. 네, 이렇게 생각해야지 계속 뭐 거기에 있을 필요가 없고 그다음에 방역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써야 한다. 왜냐하면 기자들하고 일일이 악수하는 모습이 말은 안 하지만 다 악수해도 돼? 요새 악수가 사라졌거든요. 이런 거는 좀 조심하시면 되고 내용으로 보면 굉장히 대통령에 대해서 화가 나 있구나. 그리고 그게 즉자적으로 표현이 되다 보니 그리고 단어로도 뭐 국민 약탈했다 뭐 이런 표현. 그 약탈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네, 망상 뭐 이상한 권력 사유와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게 이제 부정적 개념들이 나오니까 왜 저러지? 왜냐하면 국민들은 미래 비전을 보고 싶은데 그렇게 분노를 표출하다 보니 이게 반문 외에는 뭐가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게 됐고 결정적인 패착은 현재 한일 관계가 이렇게 안 좋은 원인을 대한민국 정부 탓을 했다는 거. 그 대목은 좀 잘못하셨고 그리고 조국의 죽창가를 굳이 불러내니까 저분은 진짜 조국을 의식하나 보다. 왜 그러지? 그래서 이건 부정적인 요인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도
그냥 사람이 그렇잖아요. 분노를 다 뿜어내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긍정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고 기대하고 지켜보겠습니다. 오신환 의원께서는요? 국민들께서는 사실 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고조돼 있을 때 네. 어쨌든 막 기다리다 지칠 만한 시점에서 등장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역시 그 지지율 대세에 대한 것을 확실히 보여줬던 뭐 출마 선언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럼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은 무엇이고 그 속에서 왜 윤석열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좀 빠진 거 아니냐라는 어떤 문제 지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제 어떤 어떤 태도나 뭐 아직은 이제 정치인으로서 첫 행보이기 때문에 네. 어떤 습관적인 태도나 이런 것들 가지고 가십거리 만드는 것은 저는 뭐 온당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진짜 이 앞으로의 이제 검증과 국민들이 윤석열 전 총장이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정 철학이나 비전들 이런 것들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계속 이제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물을 거거든요. 근데 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없으면 사실은 이제 거품은 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근데 네. 여전히 이제 그 기대감을 갖고 지켜볼 것이다. 상당 부분 이제 윤석열에 대한 어떤 그 바람은 쉽게 꺼지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어쨌든 국민들 앞에 나섰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뭐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철학과 본인의 소신들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나서서 정면 돌파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만 저는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KBS 9시 뉴스에서도 이제 직접 나와서 인터뷰를 했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동을 걸고 있구나라는 모습을 좀 느낄 수가 있는데 근데 공교롭게도 그 부인 관련된 뉴스가 또 등장을 같은 시기에 나와버렸어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우선 저는 부인이 나타났어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다음 날 나타난 거죠. 출마 선언 다음 날. 예. 굉장히 실수죠. 실수다. 왜 실수냐면 그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네. 왜냐하면 코끼리를 자꾸 생각하고 코끼리를 얘기하다 보면 코끼리 프레임에 빠지는 건데 이것을 예를 들면 입에 올리기 힘든 무슨 그 닉네임까지 네. 입에 올리면서 본인이 얘기하니까 코끼리를 그냥 코끼리를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 의도는 나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아니다라고 하면 할수록 정말인가? 이렇게 되는 함정에 지금 빠지셨다. 그래서 이건 대단히 조심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민감한 질문에 즉답을 피하면 언론에서는 그 부분을 두들기죠. 예, 그러나 이게 동서고금 지금도 정치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게 36개. 일단 36개. 답변하기 어려운 거. 그래서 이 전략은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제 출마 선언하기 전에 윤석열 엑스파일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언론에서 그랬죠. 거론이 됐잖아요. 예,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다들 궁금해하고 뭐 일부 목차 정도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과 장모 또 본인의 어떤 총장 시절에 있었던 일 뭐 이런 정도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제 그 총장의 부인께서 김건희 씨가 직접 나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해명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언론이 물었을 때 오히려 회피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이게 앞으로 상당히 계속 확산될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김건희 씨가 직접 나서서 이 부분을 할 것이 아니라 다만 윤석열 총장께서 이 부분이 아무런 뭐 의혹과 상관없이 거론할 가치가 없다면 없는 대로 그것을 해명할 필요가 있고요. 네. 그렇지 않으면 아는 대로 솔직하게 이제 정면 돌파를 해야 되는 그 수순이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소 좀 이 내용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뭐 이게 실체를 드러내기가 어려운 그런 좀 저급한 수준의 이런 또 더군다나 대통령을 뽑는 우리 대한민국 정치의 가장 큰 선거에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먼저 이 진흙탕 싸움 마타도가 되는 이런 형태의 선거판이 되면 저는 굉장히 좀 뭐 이렇게 부정적인데 정말 앞으로의 선거 운동을 어떻게 치러질지가 감히 예상이 안 되는 좀 이렇게 걱정스러운 측면이 시사 있어요. 프로그램이라든가 언론 쪽에서는 그걸 다루기가 참 쉽지 않은 부분이었거든요. 그럼요. 그런데 이게 봉인이 풀려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코끼리의 프레임 함정에 빠졌다. 그리고 이게 나비 효과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네. 이 끼어들 필요도 없고 사실 강 건너 불구경하면 돼요. 네. 경선까지는. 왜냐하면 2007년에 이명박 박근혜 후보 두 분이 서로에게 파고 문제 제기한 내용이 지금 그 두 분의 불행을 가져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앞으로 송영길 대표도 더 이상 언급할 필요도 없다. 민주당은. 그리고 민주당은 집권 여당이잖아요. 네. 민생 문제를 열심히 해결하면서 있으면 된다. 그러면 그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게 사실 스포트라이트를 못 받아요. 네. 그런데 국민들은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전략도 같이 좀 민주당도 그런 전략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몇몇 시사 프로그램에서 이걸 다룰 수가 없으니까 못 다뤘지만 검사와 부적절한 관계 등에 대해서는 그 해당 검사를 직접 인터뷰하고 취재한 내용까지 다 있어요. 네, 네. 근데 어제 결정적으로 잘못한 게 소위 출입국 기록 지워진 거에 대해서 그렇게 동네에서 그 친구하고 얘기하듯이 툭 던지면 정말 안 되는 거거든요. 출입국 기록 지울 수 있으면 어디 한번 해봐라. 방법 좀 알려달라. 이런 취지의 얘기가 그 해당 취재에서 기록을 가지고 있는 기자를 자극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의 반박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역시 정치는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되고 이거를 그냥 혼자 단독으로 김건희 씨가 판단해서 뭐 뉴스버스라는 그런 전 조선일보 기자가 하는 곳인데 그런 곳에 그냥 툭 던지고 이럴 일은 절대 아니다. 저는 이런 거 그냥 정치권 전체가 엉뚱한 소용돌이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민주당이 특히 안 그래야 한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윤 총장께서 본인이 직접 나선 지 하루 만에 이제 그 논란이 되고 있는 그 부분에서 본인이 직접 나선 것도 사실 좀 의아스럽긴 해요. 네. 그래서 조금 그거는 본인이 직접 해명하지 않아도 어쨌든 윤석열 총장이 감당해야 될 몫인데 그걸 본인이 나서서 함으로 인해서 논란이 오히려 증폭된 측면은 분명히 있고요. 다만 이제 민주당이 지금 최민희 의원님처럼 그것을 그냥 지켜보면 될 뿐이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것 같고요. 내심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것을 계속 증폭시킬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윤 총장께서는 지금 외부에서 국민의힘에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저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그것을 사실상 지금 우리 당에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왈가왈부하기가 굉장히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예. 조심스러운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지금의 스탠스로 보면은 상당 기간 바깥에서 본인의 입지를 더 키워 나가면서 결정적으로는 이제 들어올 것으로 보는데 저는 그 시기를 빨리 당겨야 된다라고 네네. 생각하고요. 당에 들어와서 당의 시스템 안에서 그것을 대응하고 또 거기서 뭔가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잘못된 대로 돌파해 나가야 되지 지금 바깥에서 그냥 개인 대선 주자 후보 윤석열로서 과연 저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저는 좀 그런 측면에서 좀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예. 예. 민주당은 지금 어제로서 그 후보 등록 마감을 했고 이제 순번까지 다 그 번호까지 다 발표가 됐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국민의힘은 이제 황교안 전 대표가 출마 선언을 잠시 뒤에 할 예정이고 윤희숙 초선 의원도 대선 나온다는 얘기가 들리던데요. 네, 내일 출마 선언하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러면 기존에 이제 국민의힘의 유력 주자라고 했던 유승민 전 의원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누구예요? 저기 제주지사 원희룡 지사 말고도 좀 더 많이 있겠네요, 지금. 저희가 바깥에 범야권으로 이제 당 안이 아니라 다 합쳐서 한 14명 정도 카운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 지금 민주당도 9분 지금 해서 경선을 하고 1차 컷오프 한다고 하는데 네. 저희도 과거에 있지 않은 이런 풍년 사태에서 아마 1차 컷오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윤 총장께서 바깥에서 있는 것이 당내 경선이라고 하는 것은 네. 사실상 검증 과정도 수반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무슨 정책이나 비전에 대한 철학 이런 것들을 당원들을 통해서 아니면 국민들을 통해서 다시 검증받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네. 사실상 저는 그 제3지대에 남아있는 것이 그런 검증 과정들을 다소
회피하는 측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하루빨리 들어와서 그런 본인의 철학과 소신들도 밝히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뭐 저는 뭐 사실 믿지 않고 있지만 그런 의혹들도 좀 해소하는 그런 어떤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4명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홍준표 의원이 이제 복당이 됐고 그리고 나서 또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국민의힘 외에 이제 제3 후보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돼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3명이죠. 뭐 자, 상당히 그렇죠. 많이. 안철수, 최재형, 윤석열. 뭐 김동연 부총리 얘기도 좀 들리는 부분들도 좀 있고. 네. 오히려 여권 쪽에 조금 더 가까운 현재 스탠스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어차피 범야권으로 이제 레이스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단일 후보로 결정되는 이 상황까지가 잘 정리가 될 수 있을까라는 것들도 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뭐 너무 그것까지 걱정을 지금 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도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제 예측으로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조금 빨리 국민의힘에 입당할 것 같고 윤석열 전 총장은 최대한 늦출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이제 우리는 흔히 여야의 전선만을 고려하지만 오히려 경선은 내부 경선 과정이 치열하거든요. 그렇겠죠. 그런데 네. 그 내부 경선을 거치는 것보단 사실은 윤석열 전 총장에게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경우의 수는 밖에서 안철수 대표하고 먼저 만나서 네. 일정 세력을 키우고 둘이 단일화한 다음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하는 것이 가장 리스크가 적은 길이거든요. 윤석열 전 총장 네. 측에서 봤을 때는. 왜냐하면 윤석열 전 총장의 경우는 네. 리스크 관리가 가장 중요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콘텐츠가 이미 출마 선언문에서 나왔지만 이제 검찰 개혁이라는 공정 프레임. 근데 그 국민들은 검찰 개혁이라는 공정 프레임보다는 네. 먹고 사는 공정을 더 중요시하니까 이런 모든 게 검증되는 게 유리하지 않죠. 네. 그래서 최대한 검증을 늦추는 방식을 택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리스크 관리에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혼자 리스크 관리하는 게 어느 정도 성공할지. 그리고 제가 어저께 이렇게 주위에서 본 장면은 아내가 이렇게 대응을 했다. 그런데 그랬나요? 제가 몰랐다는 태도를 취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첫째 진짠가 의심하게 되고 예. 그러면 그럼 뭐지 쇼윈도우인가? 이 중요한 걸 그냥 아내가 축 저질렀나? 두 번째는 그러면 김건희 씨 독자 판단인가? 대선은 여야가 권력을 놓고 싸우는 표로 싸우기 때문에 네. 뭐 이게 그렇게 막 목숨이 왔다 갔다 하지 않으니까 별거 아닌 걸로 보이지만 권력 이동기에 그 한 40대 여인이 혼자 정무적 판단을 한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네. 그래서 그걸 고려하면 빨리 입당을 해야 되는 거죠. 당 차원의 그 정당이 아무리 지금 신뢰도가 떨어졌다고 해도 네. 노하우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둘 사이에서 많은 고민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 총장을 조력하고 있는 주변 분들 중에 네. 국민의힘에 빨리 입당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 아니다. 제3지대의 파일을 키워서 우리가 압도적 승리를 위해서는 시간을 끌면 끌수록 좋다. 그리고 지금 최민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거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처럼 오세훈 안철수의 단일화처럼 그렇게 가는 것이 우리가 승리할 확률이 더 크다라고 생각하는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는 뭐 아시다시피 지난번 김종인 위원장의 스탠스처럼 정시 출발하겠다. 바깥에 눈 돌리지 않겠다고 말을 했으니까 결국에는 8월 달이면은 출발하게 되는데 저는 그 경선 열차에 타지 않을 것 같으면 늦으면 뭐 늦는 대로 본인이 독자적으로 활동하겠지만 만약에 경선에 참여하겠다고 생각하면 하루빨리 들어오는 것이 본인한테도 유리한 거고 당내 세력들을 지금 지지율 1위일 때 끌어당기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가 크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빨리 선택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고 이거는 기존에 있는 저희 정치인들의 선거가 아니라 대통령 후보의 선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특히 부인의 경우는 영부인이 되는 거잖아요. 당선이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일반 국회의원 선거나 다른 단체장 선거하고 조금 성격이 다르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되고 정면 돌파해서 분명히 의혹들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청취자 의견 소개해드리고 좀 기상청 교통정보 확인하고 돌아올 텐데요. 8748님은 지금의 국민의힘이 윤 전 총장 자신 편이라고 지원 사격하는데
민주당처럼 당하는 거 알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이 검찰총장 세울 때 우리 검찰총장이라고 얼마나 지원 사격했었습니까? 라는 의견도 주셨고 5137님은 벼락치기 시험 공부하듯 출마 선언한 사람은 당선돼도 문제가 되네요. 국민들의 피해를 여러 번 경험했었습니다. 제발 제대로 준비되어진 후보군을 선발해서 정당 후보로 내보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매번 뽑을 사람 없다고 말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라는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네, 청취자 3357님께서 사퇴했으니 꼬박꼬박 윤석열 전 총장이라고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의견 주셨는데 이제 뭐 후보 출마 뭐 어차피 한 셈이니까 이제 윤 후보 뭐 이 정도로 그냥 저희가 호칭을 하면 될 것 같고요. 1745님께서는 정의당에서도 성적 과거 언급 부적절하다고 했는데 봉인해제 발언은 듣기 불편합니다. 다뤄도 조심스럽게 다뤘으면 합니다. 정치권도 언론도 이거 잘못 다루면 역풍 받습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좀 감안하겠습니다. 자, 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 후보 마감됐고 오늘 오전에는 유력 주자 이재명 후보가 비대면으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여권 상황 좀 보겠습니다. 9명으로 지금 압축이 됐고 11일 날 6명으로 이제 컷오프가 되거든요. 최민희 의원님 어떻습니까? 우선 언론이 주목하지 않는 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점이냐면 민주당 경선이 뭐 흥행이 어떻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언론이 가장 주목해야 될 요소를 비껴가서 그래요. 민주당은 이미 지지자들이 변화와 혁신을 선택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난 연말까지만 해도 이낙연 대세론이었어요. 네. 40%까지 가셨어요. 그리고 지난해 그 지지율 추이를 보면 이재명 지사는 5%, 7% 막 이렇게 전혀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지사가 민주당 내 1위 지사가 된 것 자체가 네네. 너무 큰 변화와 혁신인 거죠. 이게 과거에 노무현 후보가 그랬거든요. 출발할 때 1%, 2% 되다가 이제 됐을 때 그게 혁명이었듯이.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언론이 평가를 조금 너무 게을리했고 아예 평가를 안 했어요. 그런데 이미 민주당은 변화와 혁신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오늘 보면 저는 이재명 지사의 출마 선언 형식 이게 이 시대에 딱 맞는 형식을 택했다. 군중을 동원하지도 않았고 네. 잡음이 하나도 없이 그냥 그 영상을 띄우는 방식으로 아침 7시 반에. 네. 그건 참 맞는 선택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민주당 쪽의 후보들에게 민주당 쪽 지지자들이 요구하는 건 DJ의 해안과 노무현 대통령의 열정,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품성과 태도, 이거를 같이 얹으라는 요구를 해요. 얼마나 모순입니까? 그런데 최소한 오늘 선언문을 제가 한 3번쯤 읽었어요. 그런데 그거에는 이 시대 시대 정신 그리고 국민들의 아픔에 대한 공감이 다 담겨 있고 경기도와 성남시장 2번 하면서 실천해본 경험, 약속은 지켰다 이런 게 얹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최소한 이재명 후보는 DJ의 해안과 노무현 대통령의 열정 그리고 그것을 닮으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그게 느껴져서 되게 긍정적이었고 네. 그다음에 태도가 엄청 바뀌셨더라고요. 네, 막 토론에서 이기려고 하고 막 이랬잖아요. 2017년에는. 네네. 근데 일단 태도와 자세도 되게 많이 순화되고 점잖아져서 일단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네. 오신환 의원님께서는요. 웃으시는데 최민희 의원님이 극찬하는 걸 보니까 예. 이미 민주당의 대세 흐름은 끝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네요. 예. 저는 다 극찬했어요. 예. 이재명 지사의 대세는 뭐 상당히 뭐 이미 오래전부터 그렇게 자리가 잡힌 것 같고 이낙연 전 대표의 경우 당 대표를 하는 순간부터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어찌 보면 그 대세 흐름을 이재명 지사가 잡고 가는데 지금 9분의 뭐 후보들이 민주당에 있다고는 하지만 거의 뭐 이미 승패가 가름된 것처럼 보고 있는데 과연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분들과의 어떤 그 단일화 네네. 그 속에서의 1대1 구도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지 그리고 여전히 이재명에 대한
반 세력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그 사람들이 어떻게 뭉쳐서 그것을 극복해내려고 하는지가 앞으로 이제 관전 포인트 같고요. 네. 다만 지금 이렇게 최민희 의원님이 칭찬해 주신 부분들 내면에는 야 역시 이재명 지사는 무섭다. 역시 권력 의지가 대단하구나. 네. 그러면서 뭐든지 저렇게 정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바꿀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것은 뭐 정치인으로서는 권력 의지가 필요하긴 한데 한편으로 보면은 그 정도로 대통령이 되고 싶어하는 그 모습 속에서 사실 약간의 두려움도 전 느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최대한 극대화해서 메시지를 담았고 역시 이재명이 하면 무조건 해낸다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를 둬서 그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으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 이어서 민주정부 4기를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면서도 네. 지금 문재인 정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 실정 또 부동산 이런 아픈 구석에 대해서 오히려 차별화하면서 새로운 있다.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라고 메시지를 내는 것이 네네. 저는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넘어갈 때 국민들이 이게 새로운 정권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착시 효과를 가졌던 측면이 있거든요. 저는 이재명 지사도 그런 전략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아직까지 색깔은 드러내고 있지 않지만 본인이 완전히 대세의 흐름을 자리 잡을 때는 저는 그것을 더 공격적으로 가져갈 측면을 오늘 눈여겨봤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지난해 말에 어대낙 뭐 이렇게 얘기했다가 지금 바뀐 거 아니에요? 한 이제 반년 만에 지금 250일 정도 남았어요. 어떤 변화라든가 돌풍이라든가 또 다른 변수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다고 보세요? 일단 민주당이 결선 투표를 도입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한 50%가 넘어가면 결선 투표가 의미가 없는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역동적일 수 있는 지점은 결선 투표의 결과다. 네. 그리고 지금 추미애 전 장관에 대해서 오히려 여권 내부에서는 네. 좀 불안한 시선이 있지만 이게 여론조사를 여러 가지를 보면 되게 검찰개혁이 지금도 필요하다고 보는 반응하는 쪽은 민주당 지지자들이에요. 거기서 한 30% 정도가 반응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추미애 전 장관이 그 30% 소구력 때문에 지금 뭐 민주당 내 지지율 순위를 보면 3위로 올라섰습니다. 전체로도 높은 순위거든요. 5% 예. 가까이 돼요. 전체에서도. 그러니까 그 추미애 전 장관이 이게 정말 잘못하면 3파전이 바뀔 수가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역동성이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결선 투표와 추미애 전 장관의 역동성. 추미애 전 장관이 등장하면서 기대했던 박용진 의원에 대한 기대는 조금 떨어지는 이런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경선이 역동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 네. 그래서 결선 투표의 결과에 따라서 이재명 지사가 50%를 1차에서 못 넘으면 다른 주자가 다 연대해서 이게 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거기에 변화의 조짐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어대낙은 있었지만 아직 어대인은 형성되지 않았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선거가요. 네. 사실은 이제 9분의 후보들 중에 이재명 지사를 뺀 8명의 그 지지가 하나로 결집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결선 투표가 있다 손 치더라도 저는 모든 후보들이 이미 어느 정도 박스권에 묶여 있다 이렇게 보고요. 네. 이제 나중에 모두가 연대해서 이재명 대 반 이재명의 지지가 결집하면은 모를까. 그렇게 될 가능성은 저는 희박하다고 보고 네. 어쨌든 그 나머지 8분의 지지 중에 뭐 컷오프가 되거나 아니면 중간에 빠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이재명 지사 1위 지지율에 또 쏠려가는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대세로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지사가 후보가 될 것으로 저는 제가 예측하고 그 과정 속에서 너무나 그냥 무난하고 그냥 보편적인 식상한 그런 어떤 경선이 이루어지고 관심을 못 끌게 되면 네. 오히려 이제 국민의힘 쪽이 뭐 변수가 너무 많잖아요. 지금 이쪽은 아직 저 바깥에 있는 후보가 이 지지율 1위인데 그것이 국민의힘으로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뭐 아니면은 또 나중에 그런 제3지대와 단일화가 이루어질지 말지 이런 여러 가지의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 흥행이 국민의힘 쪽으로
다시 이렇게 올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민주당 지도부는 고민이 지점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은 내부보다 외부에 유력 주자들이 있어요. 예. 그런데 그 유력 주자들이 사실은 정치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형식이나 흥행에 이게 치중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근데 민주당은 보면 주자 하나하나가 다 스토리가 있고 그리고 국정 경험이 풍부한 분들이 많으세요. 이거는 굉장한 장점이죠. 민주당의 그러니까 장점이다. 예. 민주당에 있어서는 주자 하나하나가 다 국정 경험이 있고 콘텐츠가 풍부하기 때문에 형식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형식을 가능하면 이게 저는 가장 지금 피해야 되는 방식이 쭉 앉아서 토론하는 방식. 하나만 한 방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쭉 앉아서 토론하는 방식이 아닌 예를 들면 포차라든지 삼시세끼 형식의 그 개인을 보여줄 수 있는. 왜냐하면 네. 내용은 다 알려져 있으니까 그런 형식을 강훈식 단장은 정말 깊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각설하고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이 정치권이 시끌시끌할 것 같아요. 뭐 다룰 내용도 많고요. 자, 더불어민주당의 최민희 전 의원 또 국민의힘 오신환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